오늘 이제 두 번째 성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성품이 좋은 거는 다 머리로 알았는데 이걸 기업에서 도입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하는 데가 많아요. 또 예를 들면 현장 훈련도 하면 좋겠지만 그걸 그 경영진 설득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존중에 눈을 뜨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저하고 강성룡 박사님, 그다음에 이승철 대표 이렇게 공조를 했는데 그 계기가 모 그룹의 H 그룹입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그 어떤 기업에 강의 갈 때는요, 서약서를 받는 기업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 강의했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도 비밀이어야 돼. 이 서약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강사들이 조심해야 될 건데, 어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토론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쓸 수 없다는 서약을 다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줬어야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제가 실명을 이제 안 밝히기로 했어요. H그룹이에요. 현대산업개발은 아닙니다. 예. 거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강성룡 박사님 통해서 강의가 들어왔는데, 폴 마르시아노의 존중하라.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리스펙트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이거를 강의해달라고 그래갖고 이걸 갖고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한 거죠. 저는 강의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 해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강의해달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던 똑같은 팀장, 현장의 반장들인데 올해도 존중 리더십으로 또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작년에 한 걸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꿔서 했어요. 더 이상 안 부르겠지 그랬는데 작년에 또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대상, 동일한 주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게 차별화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 존중이 어마어마한 테마구나.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존중을 집요할 정도로 존중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팀장 평가 척도도 다 바뀌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존중 평가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우수 팀장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존중을 해주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영층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존중을 정말 다양하게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저는 이제 놀라운 게, 작년에 왔던 그 강사 죽지도 않고 또 왔는데 강의 끝나는데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3년 연속 강의를 들은 사람이 채팅창에다 뭐라고 올리냐면 내년에 또 봬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도 또 부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는 가서 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존중 모델을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하면 되죠. 저는 그 회사에 진짜 감사하죠. 저를 3년 연속 안 불러줬으면 아마 존중의 힘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제가 책에 프롤로그에 넣었는데, 우리 개인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또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또 기업들은 창의성이 막 폭발하는 조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몰입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업무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제가 삼성전자, 여기 지금 우리 한 분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반도체 부문의 팀장들 강의를 갔는데 주제가 몰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과 동일한 성과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그거는 몰입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에 대한 관심이 무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키가 있는데, 이게 바로 존중이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한테 제가 이런 걸 한번 책으로 써볼까요? 그랬더니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금을 입금을 해버렸어요, 작년에.
저는 좀 책을 오래 쓰는 거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넘겼더니 제가 약간 좀 너무 기업 오리엔티드로 썼나 봐요. 출판사 사장이 주제가 좋은데 전 국민이 읽는 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사례를 다양하게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저는 뭘 기본적으로 기업체 강의하기 때문에 이 안에 기업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쓴 겁니다. 책을. 저는 리스펙트를 이번에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그 감사 성품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건데 그 정의를 약간 제가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이 존중 그러면 그냥 소극적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리스펙트를 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여러분 존중받는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제가 어떤 회사에 갔더니 존중받는다고 느꼈을 때를 이제 다 적고 팀별로 이렇게 토론을 시켰는데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손해사정 이런 업무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너무나 바빠가지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라면을 먹고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오늘 뭐 드셨어요? 그러더래 그날따라. 그래서 아빠 오늘 너무 바빠서 라면 먹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봉투를 하나 딱 내밀더래요. 아빠 건강이 중요하신데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딱 줬는데 봉투에 얼마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이 10만 원이 들어있다. 그냥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라고 눈물이 꽉 돌더래요. 이분이 그걸 딱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감동이 됐는지 와 막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올려보실까요? 채팅창에. 여러분,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꼈을 때. 예.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봐 줬을 때. 그렇죠. 업무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 나를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세상의 아기가 잘 키웠네요. 그런 얘기할 때. 그렇죠. 경청을 잘해줄 때, 인사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가 그 존중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의 의견을 물어주고 눈 마주 끄덕끄덕 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둘째 딸이 언제 오는지 매번 챙길 때 우리 황필 선생님이 그 상담하시는 분인데 그 집안 분위기가 느껴지네. 집에 가면 안아주고 스킨십 하면서 자신의 얘기해주고 또 상을 받거나 또 말한 것을 기억하고 행동할 때 인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준희 선생님 아주 리액션 너무 잘해주세요. 진급했을 때 사랑이 가득한 집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조카가 이모는 행복해야 할 사람이네. 와우. 김미옥 선생님 잠깐 좀 얼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김미옥 선생님. 네, 안 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나오셨어요. 비디오가, 네네, 비디오가. 예, 예, 예. 왜 저는 비디오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럴 때 본인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울컥했습니다. 울컥. 어떤 때였냐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시집을 하나 냈거든요. 출간을 했었는데 그 시집을 간 게 아니고 시집을 내셨네요. 네, 시집을 냈습니다. 다들 시집을 냈더니 시집을 갔냐고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시집 출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40대 때 저를 총칭해서 그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일상적인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5부작으로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카가 24살 조카가 읽어보더니 보통 저는 책을 많이 안 읽는데요. 그런데 이모 그 시집을 받아서 저녁에 너무 그 울면서 읽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모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그 사촌들이 겪었던 일, 이모가 겪었던 일들을 그 옆에서 봤잖아요. 그 네. 봤는데 그걸 보고 글을 보니까 너무 매칭이 잘 되면서 그때 상황들이 잘 표현이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모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우리 이모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했다고 그냥 그 메시지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굉장히 울컥했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직업이 무엇인지요? 아, 저는 액션 러닝 코치입니다. 아, 어째. 우리 자주 봬요? 네, 자주 네, 뵙겠습니다. 저 이수철 대표님 자주 뵙겠다고 대답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아, 네. 저는 옛날에 저도 직장 생활 했는데, 제가 존중받는다고 느꼈던 거, 저도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 떠올린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대리 때 제 직장 생활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뭐 인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저는 대리 때 하고 싶은 걸 다 한 것 같아요. 저를 막 전적으로 믿어주는 그 상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나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뭐 상사분한테 타치도 안 받고 진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막 열심히 기여해가지고 상사분이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존중받는다고 할 때 막 말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몰입, 열정 이런 게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터도 이런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 존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제가 이번에 저 책을 너무 많이 썼어요. 썼더니 한 370페이지가 나와갖고 한 90페이지를 덜어내느라고 뺐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어. 첫 번째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참 열심히 고생해서 일어났는데 남들은 함부로 대했다가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려. 두 번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요거 어느 기업인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자, 이니셜로 한번 얘기해 봐. 어느 기업일 것 같아요? NI.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있었던 일.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좀 존중을 알았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일, 여러분 기업을 일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그 사람들 막 비난하지만 저한테 돈 주면서 그 기업 만들어 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를 그냥 한 방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까지. 그런데 이런 데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을 무리하게 대하는 게 거의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연구에 의하면 상사가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직원들은 보복을 한대요. 상사를 조직의 대표로 봐갖고 상사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게 보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식 은폐예요.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식을 숨겨버려. 그래서 1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연간 지식 은폐로 날리는 돈이 얼마냐? 퀴즈. 자, 요거 맞추면 책 받아갑니다. 포춘 500대 기업이 지식 은폐로 입는 연간 손실액은 몇 억 달러일 것 같아요. 자, 올려보세요. 어차피 틀리는 거니까 막 써보자고요. 제일 근접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1조, 100억. 자, 500개 기업에 500개 기업. 100억 너무 적게 쓰셨는데? 500조. 와, 우리 정원아 선생님은 5천억.
천억. 지금 비슷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제법 많이 써야 돼. 제법 많이 써야 됩니다. 1조 갖고도 안 돼요. 1조보다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조 달러. 와, 이준 선생님 대단합니다. 5조 달러. 2억 5천 불. 정답이 안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공개할게요. 315억 달러. 권현아 선생님이 당첨됐는데 검색하셨나 봐. 그렇죠? 아무튼 당첨. 우리 권현아 선생님 축하합니다. 예. 315억 달러면 얼마죠? 약 거의 38조? 예, 그 정도 되겠죠. 지식은폐. 이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분이 그 직장 들어갔다가 상사의 무례함에 질려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례함만 연구해서 무례함의 세계 최고 학자가 됐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직장 분위기 엉망진창인 그런 기업들을 가보면 도처에서 날뛰는 얼간이들 탓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연구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례한 건지조차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도를 갖고 내가 이 직원을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걸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디지털 시대에 아까 뭐 제가 시작할 이런 고민거리들 있잖아요. 이거를 고민을 해결하는데 이제 존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작년에 테네오라고 글로벌 CEO 컨설팅 회사의 HR 탑 인터레스트 1위가 뭐냐? 종업원 몰입도예요. 이게 제일 관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HR 전문가들은 직원들을 몰입하려면 어떻게 되지? 딱 떠올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성과급제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급제가 성과를 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조직의 사내 정치가 횡행하고 그다음에 동료를 경쟁자로 보면서 지식을 은폐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지금 이미 이제 상대평가가 다 사라지고 최근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다 전환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까를 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대표적인 회사 잭 벨치 지위는 벌써 이거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찾은 게 바로 뭐냐면 존중이에요. 여기 지금 더글라스 코난트 이 캠벨 이 회사의 사례인데 이 회사가 이 몰입도를 보세요. 몰입도가 2대1, 이분이 부임할 때가 2대1이라는 얘기 뭐냐면 2하고 1 더하면 3이죠. 3명 중에 1명은 적극적 비몰입자.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쯤 돼갖고 이게 무려 17대 1인데요. 17대 1이면 세계 최고 몰입도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도 거의 10을 넘기지 못한다는데 17대 1까지 올라갔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직원들한테 매일 편지를 10통에서 20통씩 자필로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그것도 외국에 있는 직원들까지.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서 직원들 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를 받고 편지 써서 보내주니까 그 편지를 받은 직원들이 어떨까요? 야, 저 멀리 본사에 계신 우리 회장님께서 나를 관심 갖고 봐주시네. 직원들이 막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 같은 경우에는 편지 쓰기가 그 같은 효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존중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여기 수강 시청하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존중만 하게 되면 자칫 조직의 역동성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까? 네페스 정성철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당연하죠. 존중만 하면 낮아지죠. 이분은
동시에 이슈에 엄격한 겁니다. 근데 이슈에 엄격하려면 내가 직원들을 정말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성품에도 균형 성품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슈를 엄격하게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직원들이 진짜 이분은 나를 존중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몰입도 측정을 갤럽이 합니다. 전 세계 유명 기업들과 국가별 통계를 내는데 이 질문 12가지가 대부분 존중이에요. 저는 그래서 존중이 몰입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물론 오래된 통계인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크게 뭐 그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저기 통계를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유난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대 김기찬 교수님이 국민경제자문회의 기고문에 우리나라 직원들이 11%한데 이 직원들의 비율을 조금만 높여보자. 이거. 그러면 더 창의적인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의성 그러면 이 테레사 아마빌 교수가 되게 유명하죠. 이분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긍정적인 감성, 기분이 좋을 때 창의적이 되더라. 그러면 어떤 때 기분이 좋으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작은 성공 경험. 작은 그런 성공 경험할 때 막 칭찬해주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을 열심히,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인관계에서 좋은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존중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이 되라고 명령한다고 창의적이 되냐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과거에는 위력, 이거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죠.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력은 따르지 않으면 두려워서 따르는 거예요. 주로 차가운 리더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존중은 자발적으로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존중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윈인 긍정 변화 컨설팅은 2022년을 존중의 해. 이래서 기업에 존중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에 AI도 대체 불가능한 세 가지 분야가 환대, 관리, 창의성. 여기 이 중에 의문되는 게 관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관리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AI가 다 해.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도 비언어적인 소통 능력.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서비스하고 이런 거는 이미 AI가 지금 다 하고 있죠. 저 은행에서 요즘에 전화 오더라고요.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AI가 다 해요. 음성 기반은. 근데 비언어적인 영역, 이거는 AI가 대체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도 이런 관리. 직원들을 성장시켜주는 그 관리. 그 다음에 마음 관리. 요즘에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성은 집단지성을 어떻게 하면 발휘하게 할까? 또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존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HR이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이제는 휴먼 리스펙트. 아까 말한 H그룹 같은 데는 이미 휴먼 리스펙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이제는 휴먼 리스펙트 매니지먼트예요. 요즘에 글로벌 인류 기업일수록 직원 존중을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직원들을 더 존중해 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 존중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데가 애플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카리스마 넘치는 CEO가 물러날 때 되면 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팀 쿡이 들어올 때
시장에서는 과연 스티브 잡스의 위협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다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무려 20배 이상 키운 사람이 팀 쿡이에요. 팀 쿡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직원들의 말을 정말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 고객의 말을 진정으로 잘 경청하고 이 따뜻한 리더. 그래서 지금은 애플을 만든 건 잡스지만 애플을 키운 건 파라리 팀 쿡이다. 이제 따뜻한 리더, 존중의 리더들이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죠. 여기 2대 회장 스티브 발머, 이 사람은 천재예요. 하버드를 나오고 빌 게이츠의 친구이고.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무능한 꼴을 못 봅니다.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임원들도 자기 같은 사람을 다 앉혀서 조직이 완전 차가워진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회사였는데 이게 그 프랑스의 마뉴 코르네라는 사람이 화가인데 그림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장 내 분위기를 서로 부문끼리 권총질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MS의 암흑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발먼은 되게 불명예 퇴진을 한 거죠. 그때 신문에서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로 지망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문 경영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뽑혔느냐면 사티아 나델라, 현 인도 출신의 비명문대 출신, 어떻게 보면 비주류가 뽑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CEO가 되고 나서부터 우상향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죠. 현재 2위입니다. 애플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부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은 따뜻한 리더예요.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위험하지 않게 해줬어요. 다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도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티아 나델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는 인재였던 사람이 지금은 인재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함께 양 회장을 경험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소영 팀장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라디오에서 이분을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사서 봤는데 책을 참 잘 썼더라고요. 한양대 영문과 출신인데 CEO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이 변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태도, 성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 바로 존중의 리더로 바뀐 그 이유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경계연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잘못 본지 모르겠는데요. CEO가 회사를 떠나면 대부분 어떠냐면 비난이 막 오게 돼. CEO라는 게 욕먹는 자리잖아요. 직원들을 막 쥐어짜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다죠. 뭐 CEO가 하나 떠나면 블라인드 이런 데다가 우리 회사 폭탄을 글로 보내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막 올라온대요. 그런데 정말 칭찬 일색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성과급 덜 받아도 되니 사장님 안 가셨으면 좋겠다. 삼성 전기 직원들. 내 인생 최고의 사장님. 전 이거 있는데 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삼성에 여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모 부회장님 계실 때 부회장님하고 친한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엄청 차갑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과 중심으로. 그래서 이분이 뽑힌 이유가 뭔지를 뒷조사해 보니까 삼성전기에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삼성전자의 그 관련된 회사들이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전기 뭐 이런 데서는요 삼성 후자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성과급 많이 받는데 우리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예요. 그거 불만 있나 봐요. 그래서 삼성 후자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요즘 MZ 세대들이 솔직하게 묻는 거예요, 사장한테. 그러면 이분은 또 그거를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본인이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줬다 그래요. 그게 직원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런 모습을 삼성이 높게 평가해서
사장을 안 쳤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평가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존중의 리더들이 뽑히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아까 이제 소통을 얘기하는데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맥킨지 컨설팅하고 대한상공회에서 조사해 봤더니 소통하는 척은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청바지 입은 꼰대가 득실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소통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에 세대 간 소통 관심이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세대 소통을 얘기하면서 꼰대 얘기 자꾸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꼰대라는 말을 없애면 소통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거 있죠.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부인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안 찾고요. 아, 책을 읽어봤더니 여자하고 남자는 뇌가 다르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 그러면 진짜 다 꼰대라고 하라고 안 듣는 거예요. 꼰대라는 말이 뭘까? 그냥 아버지가 좋은 얘기 해주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꼰대라는 이름 붙여놓고 안 듣는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세대별 그 유형화돼서 막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학문적으로는 되게 유용하지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조심스럽다. 왜? 요즘에 MZ세대는 어떻다는 말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MZ세대하고 일치하냐고요. 존중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세대 간에 고정관념으로 갖는 건 되게 조심스럽다. 이분은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세대 간 소통의 키는 존중 아닐까요? 요즘 젊은이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저 요즘에 결혼식장 갔는데 이분 아주 명문대 나오시고 외국계 기업 사장 지내고 지금은 뭐 베트남 갔다 오고 그러는데 좀 연세는 이제 70 정도 돼요. 근데 막 요즘 애들 그러는데 전 그 말이 와닿질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나이에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저도. 요즘 젊은이들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다는 게 뭡니까? 기존 체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지금 젊은이가 그런 얘기도 못 한다면 그 자기도 못 지키죠. 그런 사람이 회사를 어떻게 지킬까?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단군일에 가장 많이 교육받았어요. 디지털로 무장되어 있고요. 언어도 무장되어 있어요. 그들을 활용해야 되죠. 또 윗사람이라고 그냥 꼰대라 그러고 안 들으면 될까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꼰대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윗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꼰대 아닌가? 서로 존중해야죠. 윗세대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저절로 생기냐고요. 일만 하면 지식만 생기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배울 때 소통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존중 없는 소통은 쉬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나를 뺀 세상의 전부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말해보고 싶다.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넸을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제가 존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존중도 마찬가지 같아요. 존중도 존중이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이 되는 사건이 되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함께 하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그냥 따왔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공감적 관심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옳음보다 친절. 사람들은 옳은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말을 들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아빠는 참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네 이거예요.
제가 후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제가 어느 회사에 그룹장 강의라는데 직원들 이름 아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 잘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 그 동그란 안경 쓴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삼성전자 연수원에 갔더니 그 삼성 액션 옛날에 그 기업 문화를 바꾸자 해갖고 나인 액션스라는 게 있거든요. 1번이 뭐냐면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자.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되게 뻔한 것 같은데 1번이 인사하자. 너무나 소중하게 들어가죠. 인사하자는 게 뭔가요? 조직이 거대해지다 보니까 옆에 사람 관심 없어. 근데 그냥 내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 한마디 해주면 그게 바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포용. 포용은 다양한 생각, 그 다음에 실수, 특히 이제 반대에 대한 관점. 제가 그 세바시 강의를 듣다가 감동한 게 이 조달한 배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본인이 뭐 무진장 많이 출연했는데 뜨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데 강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대학로에서 첫 연극 앞두고 감독이 배우분들 모여보세요 그러더니 우리 통상적으로 오늘 뭐 실수하지 말고 잘해 그럴 줄 알았더니 실수하세요 그러더래. 실수하세요. 나는 실수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데 실수하는 게 더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수 안 하라고 하면 더 큰 실수하거든요. 무대 위에서 실수 안 하라고 하는 배우는 딱딱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실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수해도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허접한 제 배에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제목이 허점 있는 배우가 사랑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실수에 대한 관점을 정말 이게 마음그릇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서 자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존중을 쓰면서 자유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거는 김영석 교수님한테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의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기. 그러면 성적, 애 좋은 학교 가는 거 이걸 사랑하지 않냐.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최고의 사랑은 아이의 자유를 사랑하는 거다. 아이의 어떤 자유? 선택의 자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정답을 다 해줘요. 과도 다 정해줘요. 아이가 결정할 게 없어요. 모 명문대 학생이 저 자살하고 싶어요. 왜? 저는 이 대학 학생이 아닌가 봐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렇게 좋은 학교 왔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다 결정하거든요. 제가 수강 신청을 하면 엄마가 아이디 비밀번호 다 갖고 있다가 얘가 왜 이 과목을 신청했지? 과목도 바꾼대요. 자살하고 싶다. 이게. 뭘 사랑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그래서 아이가 실패했을 때 오는 그 중압감 이런 모든 고통까지도 오롯이 아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이 자유를 확장하면 우리 인파워먼트도 자유예요. 직원이 결정할 권리가 없어. 우리 가끔 가다가 주인의식 얘기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근데 내가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주인의식이 생깁니까? 제가 어느 회사에서 강의하다가 여러분 주인의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의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주인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 깔깔 웃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일지도 몰라요. 내가 자유가 없어. 업무의 주인이 아닌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감정의 마스터가 돼요.
존중을 잘했어요. 근데 화 한 번 내면 다 무너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 존중 문화 최대의 적이 바로 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교육에서는 화를 느끼는 것, feeling에서 이제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가 선택할 줄 아는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감정 통제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해갖고요. 예정보다 그만큼 이렇게 늦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은 지금부터 좀 하실 분 하시죠. 예, 예.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